페이크와 팩트의 중간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학생부예요. 이건 쉬운 거예요. 라고 답하는 그 기록은 현재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기록입니다. 되게 입시라는 게 특히 학생부는 학생이 만들어야 하는 거라 엄마들이 들으면 가서 집에 얘기하면 애들이 그러죠. 엄마가 뭐 한다고. 내 또 됐어 라고 얘기하고 속을 뒤집어 놓죠. 또 학생들은 학교 가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가 안 해줘요. 우리 학교는 진짜 요즘 말로 애들이 좀 비속어지만 젖반고라고 얘기합니다. 먹 같은 일반고라는 뜻인데요. 우리 학교는 땡 일반고여서 학생부가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핵심은 안 하는 겁니다. 그 학생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곧 기본적으로 관찰당할 짓을 해서 기록을 당해야 하는 게 학생부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관찰당할 짓을 해야죠. 그래야 교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는 성적이 그렇지 않아서 관찰당할 짓을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다 전부 기록을 해야 하거든요. 전부. 그러면 더더군다나 교사들은 훨씬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눈에 밟히고 눈에 띄어야 관찰하고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기록을 갖는 건 똑같은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를 욕하거나 교사를 욕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학생부에 필요한 일을 했는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는 자기역량평가보고서라는 게 합법입니다. 그전에는 셀프 생기부여서 애초에 학생이 쓸 수 없었지만 실은 그전에도 다 학교 선생님 안 계시죠? 그러죠? 했습니다. 네, 그러죠. 학교에 따라서는 뭐 심지어 대전에 있는 학교는 저희들 들어가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려받기를 되게 급한 성질을 물려받았습니다. 말투가 당연히 빠르거든요. 다다다다. 그리고 직업상 말을 단기간에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 지금은 되게 천천히 하지만 말이 점점 빨라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 얘기할 때는 더 빨라집니다. 딕션이 썩 좋지도 않은데 발음이 막 씹히거든요. 손들어서 닥쳐라고 한번 하시면 다시 말이 느려지니까 꼭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물으러 오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이들한테 저도 수업할 때 얘기하거든요. 듣고 알아? 네. 그러면 시험 보고 그러죠. 기억이 안 났어요. 안 배운 것 같아요.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머님들도 들으면 뭐든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물으면 실례될 것 같아요. 부총장님이 돈 내셨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키가 얼마예요? 묻는 건 되게 실례될 수 있겠지만 16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입시에 관해서 물어보는 건 저는 돈을 받고 왔으니 설사 어떠한 입시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은 답을 하기로 하고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잖아요. 궁금한 게. 그럼 제가 한 명만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궁금한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으시면 본인이 원하는 거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학생부란 뭐냐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거든요. 그러면 학생부는 남이 써주는 나의 일기입니다. 교사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적는 게 아니에요. 자기역량평가 보고서나 동료평가서, 독서 기록서 같은 걸 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기는 일기지만 남이 써주는 거예요. 위인전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업무량을 생각해 보세요. 담임을 맡고 있고 6반쯤에 수업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영어 과목이면 지금은 24, 5명이 한 반이잖아요. 그럼 6반이면 1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담임이 써야 할 건 자율활동, 진로도 보통 씁니다. 그리고 뒤에 행투도 써야 됩니다. 엄청난 업무량이에요. 아마 저보고 학교에서 쓰라고 하면 도망갈 겁니다. 저도 자기역량 평가 보고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때는 학생들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얘기해. 저는 그 목소리에 고지고대로 드러납니다. 싫고 좋음이. 그러니까 아이한테 약간 저희 사람 말로는 잡아먹듯이 얘기를 한대요. 야, 그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고작 30명에서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하는데 그 정도인데 총 하면 300명 가까이 일을 해야 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사관이 기록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할 게 아니라 눈에 띄는 행동을 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학생은 임금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는 남이 써주는 나의 일기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일기예요. 핵심은 나입니다. 나. 그러다 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끊임없는 공정성 논란이 불러일으키죠. 팩트이냐 페이크이냐가 됩니다. 저거 진짜야? 라고 한 의구심이 모두가 다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 기록을 보고 진짜로 아이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저걸 어떻게 애들을 뽑아?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죠? 저도 일정한 양의 노하우가 쌓이기 전까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종합전형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수능으로 뽑는 게 훨씬 공정하지 무슨 교사의 기록으로입니다. 당연히 학생부는 페이크와 팩트의 중간쯤에 걸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입시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교사가 CCTV로 학교의 학생 생활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기록한다면 팩트만 남겠지만 페이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학생은 요즘엔 안 그렇지만 공대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런데 공대에 관심 있는 학생처럼 학생부를 어거지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거지로. 그러죠? 물론 이건 가짜는 아니지만 페이크와 팩트의 중간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학생부예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 학생부가 팩트로 평가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게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우리 3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면 약 20-30명의 교사가 이 학생의 기록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에 대한 균질하고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대학은 이 아이가 이렇구나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팩트와 페이크의 경계선은 아이가 보여주는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연계와 확장이에요. 이과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위기가 있는 과목을 되잖아요. 생원, 생투, 심화생물, 생물실험 이런 수업이 들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 과정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게 기록에 드러나면 이 아이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생부는 제자리 뛰기입니다. 생원을 들을 때 기록과 생투에 들을 때 기록과 심화생명을 들었는데도 기록의 난이도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학생부를 읽을 때요. 항상 기준은 우리의 기록이냐 나의 기록이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죠. 학생부는 나의 일기입니다. 그런데 학생부는 생각보다 우리의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지읒 일반고라고 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학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안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수행평가를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아이들이 똑같은 걸 합니다. 똑같은 것. 그러니 똑같이 기록됩니다. 아이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수업 내용, 교육 목표, 그리고 진로와 자율활동에서도 우리 학교가 어디 갔다 왔어요. 카이스트 견학 갔다 왔네요. 과학원 갔다 왔어요.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모습은 없어요. 집에 가서 학생부를 보실 때 학생부에서 우리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학교의 모습이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학생부에 자기 역량 평가 보고서 적을 때도 당연히 나의 노력을 적어야 합니다. 나의 개고생이 보여야 개고생이 인정받습니다.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의 학생부를 일부씩 가져왔습니다. 위에를 보세요. 학급 반장으로 깨끗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임. 정규 부학 학생회 부회장으로 자체활동 전반을 총괄하고 행사 시 각 부서 활동을 지원하며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찍어본들 뭐 써먹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초창기에는 반장 전형이 있었습니다. 반장을 몇 회 이상 하면 학생들이 원서를 그 전형에만 쓸 수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질문 이거죠. 반장을 하면 리더십을 높게 평가받나요? 안 한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안 한 건 낫죠. 안 한 것보다. 그런데 과연 반장을 1회 하면 1점, 2회 하면 2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기록에 이 아이가 반장으로서 무슨 기여를 했는지예요. 이게 빛이 이게 나올까요? 나옵니다. 흐릿하네요. 여기 공약 이행 있죠. 제가 대전이니까 대전고학고 여학생입니다. 졸업을 했고요. 이 학생의 반장 기록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반장으로 출마하면서 체육 시간에 물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음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에 저기 나와 있는 리더십 이런 단어가 1도 없어도 리더십이 됩니다. 학생부는요. 평가를 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평가는 대학이 하겠죠. 리더십이 뛰어남, 소통력이 뛰어남이라는 건 평가 문구입니다. 평가 문구가 아니라 이 아이가 뭘 했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명확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밑에 걸 보세요. 학급 구성원들의 생일 파티를 센스 있게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반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흔히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굴러가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반장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반장 아닌데 한 학기 동안 창문을 열었어요. 화분에 물을 줬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화분을 2개 가져와서 한 학기 동안 키웠어요. 토마토 열려서 친구하고 나눠 먹었어요. 이것도 이 아이가 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예요. 반장 못한다고 아이들 닥달하지 마시고 기록을 다음에 고민하실 때 어느 걸 적을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에요. 가끔 학생부를 읽으면 어머니들이 이러시거든요. 우리 아이에 대한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좋은 말은 필요 없습니다. 흔히 체에 걸러서 그 듣기 좋은 말은 다 빼고 나서 남아있는 게 있으면 좋은 학생부예요. 난이도, 수준은 둘째 치고 우리 아이 학생부가 듣기 좋은 평가 오구, 립 서비스만 있다고 하면 결코 좋은 학생부가 아닌 거예요. 위아래 보시겠습니다. 위에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아이가 어디 갔다 왔다예요. 진로 활동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지만 진로 탐색, 선배들 찾아서 하는 거, 자기 적성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날아옵니다. 그 검사지. 교육적으로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본인이 뭐에 적성이 있고 뭘 하면 좋을지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입시적으로 중요할까요? 의미가 없죠. 그럼 여기는 이제 보문고와 대전고가 있잖아요. 대전고는 진로 평가를 5회, 보문고는 3회 했습니다. 그럼 대전고는 5점, 보문고는 3점. 이게 고교 서열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으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특히 진로가 분명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그런 걸 많이 접해서 본인이 어디에 맞는지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시 관점에서는 평가할 게 없어요. 저걸 읽으면서 쟤는 상당히 신인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뽑아야겠네 라고 대학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로 활동에 적을 소재를 고를 수 있으면 진로 테스트, 역량평가는 아예 빼버리는 게 나라에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를 보실 때 우리 아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얘를 뽑을까 말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보입니다. 얘는 학교 자랑만 있어요. 그럼 걔는 뭘 보고 뽑겠습니까? 항상 학생을 보실 때 학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밑에를 보세요. 처음에 진로 탐색의 날입니다. 대학교 화학과를 견학하여 수업 중에 배운 산화 환원 개념이 실제 산업 분야에 어떻게 활용된 체험함. 전략적인 표현입니다. 수업 중에 배운 산화 환원 개념이에요. 내가 갔던 게. 인터뷰를 통해 융합적인 사고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제 실험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끈기의 중요성을 배움. 이후 동아리에서 일부러 쓴 겁니다. 이렇게. 학생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자소서가 없어졌을 때 학생부가 어때야 하는지를 얘기할 거거든요. 동아리에서 진행한 흑광도 분석과 연계하여 시약이 산화 환원 반응하면서 색이 점점 진해지면 염료의 흑광도 증가할 것이라고 학술제에서 생명공학, 의공학 분야의 연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이들 이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하면 저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과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의 위아래 차이는 위아는 그냥 가서 이것만 한 거죠. 여기는 그러면 내가 가서 그걸 들었더니 내가 배운 교과에 뭐와 관계가 있네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로 두 학생은 내신의 위에가 더 높아요. 얘는 1.1이고 얘는 1.4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지금 2학년 학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봐야겠지만 둘 중에 뽑으라고 하면 요즘 애들 말로 1.4가 1.1 충분히 차발차발 바르고 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시잖아요. 내가 뭘 몰라도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이 몰라도 그냥 학교에서 한 행사에 참여와 그걸 가지고 내가 배운 교과 그리고 동아리와 연결을 했느냐가 보입니다. 이게 학생부가 보여줘야 할 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의 모습은 필요 없는 자입니다. 아까 처음에 반장할 때 얘기 드렸죠. 너와 나의 관계 그리고 우리 속의 나의 모습, 인성이란 결국 공동체에 기여하는 역량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역량이라는 건 반장이 아니어도 모든 활동 그리고 애들 뭐죠? 그 수행평가할 때 같이 하는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행특에도 이 기록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 아이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과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과는 대학 가면 대부분 실험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과생들에게 경계하는 건 은둔형 천재입니다. 은둔형 천재. 처박혀서 뭔가를 만들어낸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흔히 아이들에게 프랑켄슈타인을 일으키게 하거나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엄청난 천재가 세상의 윤리규칙이나 사회규칙을 모르고 나만 세상을 살고 나의 기준으로만 보면 세상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과생들이 진로활동에 좋은 소재로 직업윤리를 꼭 권합니다. 직업윤리.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전에는 그래 의사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휴대폰으로 구글링에 엔지니어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치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 개발자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치면 그 사람의 요구된 윤리 기준이 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문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봤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과생들도 뭐 생활과 윤리나 윤사를 듣게 되면 내가 들은 게 지금 배운 과목과 어떻게 연계되겠구나라고 보여지면 교과와 비교과에 연결이 됩니다. 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아주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네가 진짜 하고 있는 게 진짜야라고 대학은 끊임없이 묻거든요. 그러면 진짜라고 보여주는 방법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요거에서도 내가 해왔던 게 서로 연결된다는 걸 찾아봤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입니다. 아이들이 인성적이면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탐구에 대한 열정과 동아리 기록이거든요. 성실함이 돋보이는 학생으로 늘 먼저와 실험을 준비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 문고나 교탁의 기구들을 직접 관리하고 학급 내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친구들을 대신하여 성실하게 수행, 보고서 미제출, 소극적인 태도 등의 동아리원의 지속적인 대화로서 참여를 유도함. 특히 다른 동아리에 비해 2배 이상 인원수가 많아 활동 준비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의 준비를 철저하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함. 충전기를 준비하고 문구박스 휴지 등을 준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학습 플랜 방법과 시간 활용 공부법을 친구들에게 안내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함. 분리수거 캠페인이 끝난 후에도 혼자 투명입니다. 투명 페트병과 캔 분리 배출물들을 분리해 전용 수거하면 수거하고 이를 재활용해 기부하고 받은 상품권으로 친구들과 음료수를 마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네,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모습이 보이느냐입니다. 지금 보신 열정으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죠? 그리고 이 열정을 우리 아이가 배우면 좋을 텐데 이놈의 새끼들은 그러죠? 스터디 카페에 가면 가방만 공부하고 있죠. 그죠? 스터디 카페에 가방은 전부 다 서울대 갑니다. 그죠? 아침에 8시쯤 가가지고 저녁 11시까지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는 롤 티어를 찍고 그러죠. 디코에서 놀고 있는 이런 판에 그죠?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들이. 그런데 예전에 제가 논술 강사할 때 정말 좋아하셨던 선배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명문대는 어쩌면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닐까. 그게 서울대건 아니면 지방인 어느 대학이건. 그런데 그 아이의 꿈을 어른의 시각으로 재단해서 야 너는 공부를 왜 안 해서 거기를 갔느냐 라는 얘기를. 네,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어서 그런데요. 제가 들은 되게 좋아했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대를 나오셨는데 평생 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대한민국의 이류 대학이 어디 있느냐. 어차피 서울대 먹건 놈들이 나와 지방대를 구분하게 만들어낸 게 이류 대학이다. 무슨 개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그렇게 우셨습니다.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고 그러죠. 네, 대학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살아보니 대학의 힘이 평생 똥구멍을 따라다닙니다. 대학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20살 때 들어간 대학이 퇴직할 때까지 본인의 명함이 되죠. 그리고 엄마들에게 더 슬픈 건 아이의 대학장이 엄마의 얼굴이 되는
그런 시대지요. 네. 그래서 명절에 그죠? 큰 동서는 의대 가면 명절에 가기 싫잖아요. 어머, 동서 왔어. 우리 분 우리 의대 갔잖아. 이런 소리지, 그죠? 이게 참 슬픕니다. 아예 왜 그 오로지 그 부담을 엄마가 져야 하는지 쥐가 공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냥 집에 있는 제 새끼도 공부를 못 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왜 애들 공부를 안 시키세요? 큰일 납니다. 어머, 왜 그리 무책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가 솔직히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어쩌면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애초에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팩트와 인포메이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팩트는 한 거입니다. 한 거. 그죠? 인포메이션은 아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뭐가 더 좋을까요? 수시에 이렇게 특목 자산은 빼고요. 일반고 애들은 거의 학교에 따라서 지원자의 내신이 균질합니다. 그러니 대학에 오고 싶은 건 이 아이의 역량이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뭘 적을지 학생의 등급과 원점수 실력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저는 학생부 읽어주기를 하면 학생들을 꼭 물어봅니다. 지금 세특에 적혀있는 이 내용이 너한테 쉬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이 네 라고 답하면 그 기록은 그 학생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이 기록이 최소한 현재 이 학생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점수로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은 기록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읽어서 이거 쉬운 거예요 라고 답하는 그 기록은 현재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기록인 거예요. 자, 난이도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면 팩트를 적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뭐 요즘에 말하는 심화 탐구 보고서를 적었습니다. 이게 애들 말로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걸 적어야죠. 내가 이런 것도 안다고 라고 자랑입니다. 근데 수행평가처럼 무난한 걸 했어요. 교과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거라면 과정을 적는 인포메이션이에요. 내가 이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봤고요. 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라고 적어야 이 무난한 내용을 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학년 성모여고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한국사의 수행평가가 이거였어요. 다 일반고 다 똑같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인물을 골라서 거기에 대해 조사해 오시오였습니다. 이 아이는 뭐 성적 유지가 되면 의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아이가 허준이에요. 제가 허준은 빼고 생각해. 그죠? 너무 뻔하잖아. 고민했던 학생이 그 채치원을 하겠대요.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되게 힘든데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채치원만 하면, 물론 뒤에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채치원만 하면 채치원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한테 야, 그럼 다른 사람 없어? 했더니 아, 설계도가 있어요. 저는 모르니까. 설계도 있는데 두 사람 다 육두품인데 그 신분의 한계 때문에 당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일단 채치원을 하나 할 때보다 설계도를 가져와서 비교한 게 이 아이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죠. 제가 학생한테 권했습니다. 좋아, 그럼 현재 대한민국은 수조론이 큰 이슈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법적인 신문제가 없지만 타고난 수조론의 예가 있는데 그것과 그걸 비교해 볼까? 라고 했습니다. 학생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물론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학생이 했지요. 담임선생님이 그랬대요. 잘했다고. 침을 막 뱉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채치원만 하면 교과 내용이에요. 그럼 이때 채치원은 육두품인데요. 신문지 한 개를 긋고 당에 가서 성공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신문지 한 개를 못 읽고 실패를 했어요. 라고 적는 건 교과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치원을 연구하면서 조사하면서 어디를 찾아봤는지 그걸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설계도와 비교하면 내용을 적어야겠죠. 왜? 설계도랑 채치원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럼 다시 현대사의 수조론과 비교하는 거 하면 이때는 학생이 조사한 내용을 적어도 무방하고요. 교과 내용에 관한 수준이라면 당연히 인포메이션을 적어야 됩니다. 무난한 소재의 깊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면 과정을 적어 학생이 노력한 과정, 인포메이션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두 개가 일반고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록들입니다. 수업 내용, 학습 목표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학생부 읽어주기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교과 내용이지, 수업 내용이지, 네. 그러면 이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평가의 요소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세특의 일부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의 세력을 이용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자주적으로 당군을 한반도에 축출하였고 삼국통일을 통해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함. 이 학생 교과서 내용이지. 네,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는 패스입니다. 평가할 게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제시한 학습지를 성실하게 풀이하여 제출하였으며 문제풀이 발표에도 참여함, 난이도가 높은 문제풀이를 발표하며 친구들의 학습에 도움을 줌, 식에 따라 무리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설명할 수 있음. 남학생, 그래프 사분면 지나는 거 그냥 기본 내용이지 수학이 그지? 중학생이야 혹시? 이게 그냥 교과서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도 그냥 얘가 수업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관한 실험, 태양전지의 효율 측정, 색이 변하는 용액 만들기, 중화반응 같은 실험 도구를 사용하여 실험 순서를 지켜야 하는 활동에서 정확한 실험 내용을 파악하고 참여함. 우리 학교가 한 학기 동안 이 수업 했어요입니다. 만약에 저 실험이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야죠.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대요. 그러지 않다면 저 중에 아이가 뭘 했는지를 적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가 실험실에 하기 싫다고 난장을 피웠어요라고 적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인성이 더럽다는 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그게 무난한 내용의 반복이라면 아이에게 얻을 게 없어요. 저 중에 하나만 해서 보통 이제 이과 애들은 실험 이렇습니다. 가설 세우기 그리고 실험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고 다시 재실험, 데이터 추출, 이 데이터를 맨 처음에 가설하고 비교해서 맞는지 비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실은 1등이 다 합니다. 그죠? 하지만 다 적을 필요 없이 이 중에 우리 아이는 열심히 구경했음이라고 과정을 적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데이터 분석에 뛰어난 영향을 보였다고 하는 것들, 수치를 가지고 했다는 거, 실험 도구의 명확한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친구에게 설명함이라고 실험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공동체의 인성이기도 하고 실험을 대하는 학생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한 실험이 교과 내용에 어디와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나오면 그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자, 장발장의 위대한 선언 단원을 맡아 숭고한 삶의 모습을 영화 레미제라블입니다. 자, 단원입니다. 영화입니다. 요즘에 독서를 비판할 때 이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고 책에 관해서 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수행평가 나오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검색해서 블로그에 쓰이는 요약문이죠. 최소한 학종에 필요한 독서는 나의 관점, 나의 관심사에 따라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영화로 와서요. 그 매체와 매체 간의 비교는 굉장히 좋은 역량입니다. 제가 지금 이 학생은 그 숙대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음악 시간에 자유연주곡이었습니다. 얘가 그 영화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주제곡을 피아노를 쳤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 국어 시간에 아니면 영어 시간에 애니메이션 알라딘과 그리고 영화 알라딘 그리고 신화 속의 알라딘을 그 동화의 알라딘 어떻게 다른지 해봐라. 그럼 매체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활용하는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또 다행히 학생이 그 사회문화 수업인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헐리우드식 다른 나라의 신화나 동화를 가져다가 돈 버는 걸 한번 조사해 봐라였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영문학과를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다시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 영화 매체, 글로 된 게 매체의 비교입니다. 이걸 논문 수준을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이런 거예요. 영화에서 배경음악을 뺐더니 밍밍해요. 그러면 음악이 이런 역할을 해요. 글과 달리 이런 것만 해도 됩니다. 대학이 궁금한 건 이 아이가 단순히 저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매체와의 비교를 할 수 있냐 없냐예요. 비교 분석이 가장 쉽게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산미 증식 계획 당시 자영농이 몰락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자영농의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본인의 주장의 근거를 찾는 건 100만 번 나와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꼭 저는 문과생인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뭐가 좋냐면요. 해결 방법에 대한 구질구질한 얘기, 구질구질 좀 그렇네요. 그죠? 적당한 단어가 해결 방법에 대한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이러잖아요.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럼 해결책으로 되게 거창했습니다. 재활용,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이런 거 씁니다. 설마 그걸 대학이 궁금하겠습니까? 진짜로 궁금한 건 왜 환경 오염이 생기고 쓰레기가 생기는지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의 시작점은 수치입니다. 수치를 통해서 그러면 최소한 지적 호기심의 시작은 뭐냐면요. 야 진짜로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라고 하는 게 지적 호기심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에 중구청의 쓰레기 배출, 2023년에 쓰레기 배출 어머 늘었네. 그러면 그 전에 봤더니 내년에는 이만큼 늘겠네.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네. 라고만 해도 이 아이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수치를 통해서 분석한 거예요. 분석. 그러니 데이터, 수치, 통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자료활동 이런 거 있거든요. 고운말 쓰기. 아이들이 말이. 그러면 실제로 그 뭐 약물 오남용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학교에서. 그러면 그 제목 그대로 구글링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슨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통계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걸 활용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 학교 애들은 어떨까라고 하면 됩니다. 학생 구글 폼으로 되게 쉽게 만들어서 반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서 야 이거 몇 개만 해줘. 표본이 정리만이 대학은 절대로 딴지 걸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럼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보고 우리는 어떤가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냥 바른 말을 써야겠어요 라고 느낌이라고 한 학생과 실제로 그런지 데이터를 찾아보고 우리는 어떤지를 찾아본 학생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대학교에 그 입결이 1.6등급이다 라고 하면 합격생은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1.0부터 1.6까지 있게 돼요. 그러면 1.0은 다 붙은 게 아니에요. 1.6 중에는 1.0을 잡고 붙은 애가 있어요. 이게 이 기록의 차이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반복성, 연계 확장이 이 아이의 역량이나 관심이 페이크가 아니라 팩트라고 대학은 평가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인구에 대한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로 사회일교 수행평가에서 노인 응급의료 실태를 다룬 기사를 스크랩업.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에 호기심을 느끼고 읽고 정보를 얻음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고 아이들이 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사 스크랩. 좋은 활동이에요. 기사 스크랩. 그런데 최근에 대학들이 2, 3, 4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 검색, 단순 기사 인용에 그치는 활동들이 많음. 이 말은 그거 이제 그만해. 안 먹혀. 라는 뜻입니다. 학종 초창기에는 그거라도 하면 남들과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 기사 스크랩만으로는 차별성을 갖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기사에 보면 어머니들 그 기사 제목이나 아니면 어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작은 따옴표로 조사 내용이나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거 검색하면 원자료 나옵니다. 그러면 형식상으로도 대전 중부청에 가서 어떤 자료를 찾아봄이라고 적으면 이때는 기사 인용이 아닌 거예요. 학생이 찾아본 겁니다. 지금은 다들 휴대폰으로 하는 시대인데 야 너는 왜 책을 안 보고 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으면 거기에 나온 핵심 키워드나 거기 나와 있는 무슨 연구소, 무슨 기관, 무슨 위원회 거기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보고서, 통계 자료 내용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효소와 물질대사를 학습한 후 의학 이야기를 읽고 세포의 수명에 관여하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스에 관해 학습하여 조절하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체세포에 넣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함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책이 보이죠. 고려대학교가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짧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 아이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저거란 얘기죠. 저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서 활동 기록란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뒤에 책하고 저자를 적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있을 때도 대학은 그랬습니다. 과정에 독서를 하라고. 과정에. 뒤에 쭉 적을 게 아니라 여기처럼 뭐 하다가 뭐 읽었어요. 뭐 하다가 뭐 읽었어요. 이렇게 과정에 적어야 합니다. 자, 창체 진로 동아리입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세특에 대한 얘기는 정말 귓구멍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죽었습니다.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전히 글자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700바이트면 2100자입니다. 바이트는 한글로 하면 곱하기 3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일반고 아이들은 여전히 자율 진로 활동이 아까처럼 우리 학교가 어디 가고 뭐 했어요만 적습니다. 세특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다르게 하고 과목에 탐구 보고서를 내는 게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외부 강사 불러서 탐구 보고서 작성하는 활동을 한 학기에 한두 번씩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놓쳐요. 여기 보세요. 특색활동, 학교에서 계획을 하면 특색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율활동을 진로나 전공에 관련된 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 활동이 가능하고 개별화에 기록할 수 있고 교과 내용을 가져와서 할 수 있습니다. 소풍 가고 체육대회 갔다는 얘기를 쓰지 않고 이 학생의 개별적인 활동으로 적을 수 있어요. 학생부가 빠르게 변한 학교들은 전부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3개 정도로 해서 학생의 과정을 보이도록 적습니다.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했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학생부에 과정을 적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적는 소재가 줄어든 거죠. 진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학년, 학급, 학교의 특색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독서나 전공 관련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영문책을 읽었습니다. 영어 세특에 본인의 관심 분야인 땡땡땡땡땡땡 사이트를 즐겨 찾고 독해함이라고 적어도 되고 진로활동에 가져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단체 활동에 대한 기록의 고민은 이건 뭐 아이가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되게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처럼 아까처럼 단체 활동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성을 보일 수 있다면 적어야 하고요. 단순히 참여 사실이라면 선택할 수 있으면 안 적는 게 좋습니다. 뭐 안 적는 게. 근데 이건 뭐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인데요. 진로활동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분야, 이 관심 있는 분야에 할 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꼭 같을 필요 없어요. 아까처럼 직업윤리를 해도 되고요. 나는 이거 할 때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관련 분야에 영어 공부를 깊이 있게 했다도 되고요. 나는 생명과학 공부를 깊이 있게 했어. 생명과학 세특에 적기에 남았어요. 그러면 진로활동에 가져와서 넣어도 됩니다. 담임과 사전에 협의가 되고 진행 과정을 공유만 한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뭐 동아리는 굳이 설명하려는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계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동아리. 아이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과생들은 그래서 1학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동아리 뽑기에 떨어졌어요. 학교를 그만둘까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성적 좋은 애들은 동아리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과생들은 수학, 과학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안 되면 실은 가장 만만한 게 그 독서 토론 동아리입니다. 그럼 본인이 필요한 책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동아리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보일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동아리는 개인 활동이 아니라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2학년 때 동아리 장이나 되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교과 세특입니다. 요즘엔 첫째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과생들. 서울대를 위시로 권장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어디를 지원하고 싶으면 무슨 과목을 들으세요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각 그 도단위 교육청에서도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권장이라고 쓰지만 실은 의무라고 읽죠. 해결책보다는 원진입니다. 아까 얘기드린 수치 자료를 가지고 진짜로 이 문제가 심각해, 진짜인지 찾아보겠어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뻔한 해결책, 제도의 개선과 의식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서 아니면 종합적으로 점잖은 개소리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의식을 바꿔야 한대요. 해결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해결책 적지 마시고 이 학생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했거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걸 적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책과 책의 비교 분석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분 독서나 발표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아까 앞에서 처음 보여드린 학생의 기록처럼 교과가 비교과로 가고 비교과가 교과로 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요령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보문고 선생님이 쓰신 발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설명 안 드려도 위계가 보이시죠? 윤동주의 자화상만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실은 교과 내용밖에 안 됩니다. 내신 공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자화상을 참여력과 비교하거나 같은 갈래 작품인 서정주의 자화상과 비교, 대조하는 경우 비교 분석입니다. 비교 분석. 제가 본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시조가 수행표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요즘에 유행하는 힙합과 비교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시조에도 뒤에 후렴구가 있고 그래서 후렴구를 통해서 친숙한 멜로디를 하고 힙합도 훅이 있죠. 반복조랑. 그럼 똑같은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당시에 시조도 힙합의 비트처럼 리듬을 놓고 읊었을 거다. 그리고 때마침 당시에 힙합으로 하는 뮤지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촌놈이라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다. 다른 형태로 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자화상을 본인이 배운 윤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되게 뭐 그냥 그러죠? 근데 이 학생이 낸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되게 있어 보이게 적어주신 거예요. 수업에 배워요. 그러면 국어라는 교과를 다른 교과와 연결한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게 그 성모여고 학생이 수행평가를 저랑 했던 겁니다. 최초원에만 할 것이냐, 최초원과 설계도를 비교할 거냐, 최초원과 당시의 신분제도 그리고 지금의 수조론이 어떤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생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홍길동전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에 대한 탐구, 교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홍길동과 허생에 나타난 이상향의 비교, 그리고 이걸 교과에서 한 이상향에 대한 사상적 근거로 제시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방금 얘기드린 세특 전공 적합성의 무게를 내려놔라입니다. 대학은 정말 한 3, 4년 됐습니다. 제발 세특의 진로 얘기 좀 그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과 세특의 중요성은 당연히 커집니다. 당연히. 뭐 이건 막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학생 주신 교과 수업 활동 자기 주도성을 보입니다. 이게 지적 호기심입니다. 왜입니다. 왜? 그리고 지금은 수행평가를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합니다.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향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의 숙제를 줄여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했어요. 그런데 실은 사전에다 준비를 해갑니다. 좀 더 빡신 곳은 애초에 네가 준비를 해오되 준비해온 자료를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죽어라 외웁니다. 내가 쓸 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하면 아이가 카톡으로 합니다. 선생님 무슨 수행평가 한다는데요. 그래 그럼 이런 자료가 있다. 그럼 가안을 잡아봐라. 그럼 아이가 가면서 뭐 학교가 요구한 대로 해서 내게 됩니다. 학생부는 남이 써주는 나의 일기예요. 그럼 나의 일기인데 남의 기준으로 써본들 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남이 해주는 거 하면 나중에 힘이 없습니다. 똑같은 1.0이어도요. 학생이 컨설팅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질문이 선생님 국어에 무슨 수행평가를 하면 유리할까요? 라고 묻잖아요. 걔는 보통 최상위 의대 못 갑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하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본인의 활동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교과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 그러면 애들이 아니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분명히 본인의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그건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거 저번에 그거랑 아니면 무슨 시간에 배운 거랑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과목과 과목 연결을 찾아갑니다. 이게 똑같은 내신이어도 아이가 그 카톡으로 물어본 질문을 보면 뭐 어디쯤 갈지가 내신과 상관없이 그래서 1.0이어도 1.5망시하죠. 1.0이어도 지역의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밖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2여도 성대 연대를 뚫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역량 평가 보고서를 적을 때입니다. 이건 서울대가 한 얘기입니다. 학교와 사실, 학교와 평가, 학생과 사실, 학생과 평가. 이 중에 고른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1, 2, 3, 4번. 이거 무조건 3번입니다.
이 자료를 발표하면 서울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평가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교사는 학생의 활동을 관찰하고 평가라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성실함, 적극성을 보임 이런 평가 문구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한 개 많으면 일단 빼야 할 건 평가 문구입니다. 왜? 평가는 학생부를 보고 학생의 선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활동이 많아서 지워야 한다면 평가 문구를 빼면 됩니다. 학생의 모습과 그 학생의 사실, 팩트와 인포메이션만으로 구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미련이 버리기가 어려운가 봐요. 평가 문구를 제가 다시 빼서 보내면 다시 그걸 써서 보냅니다. 정말 그 칭찬의 말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한가 봐요. 쓸 필요 없다라고 애가 조금만 쓰면 안 될까요? 근데 그거 빼고 나면 사실은 활동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가 문구가 반복되면 이 학생의 역량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 중에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참 딜레마입니다. 자소서 폐지됐습니다. 자소서는 학생부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입니다. 평가자가 나의 학생부를 한 번 더 넘겨보게 만들면 성공인 거예요. 이게 자소서 키워드였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노력,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타인과 공동체에 위해 노력한 경험, 배운 점이에요. 이게 자소서 문항의 문구였어요. 그러면 대학이 저렇게 문구를 설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생부에서 저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내에 설명드린 게 저거죠. 그러니 학생부에 저걸 보여줘야 자소서가 없어진 걸 메꿀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소서가 정말 좋은 거였어요. 나 학생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은 그게 애초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4번 문항 보면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잖아요. 그러니 학생부에 적히는 독서는 남들이 말하는 내신형 독서가 아니라 저 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학생부에 적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이 설계한 자소서 문항을 보면 학생부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가 보입니다. 실은 거꾸로 했으면, 실은 이거 설명했으면 오늘 한 5분 만에 끝나고 전 돈 받아서 갔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러면 혼날까봐 되게 있어 보이는 척 길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제가 한 얘기는 대학이 자소서에 물어본 얘기입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소서가 저걸 물어보는 거는 학생부에서 저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학생부는 저걸 맺고 넣어야겠죠. 아이의 입시가 엄마의 얼굴이 되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고개를 숙이면 아이는 허리를 꺾습니다. 엄마가 허리를 숙이면 아이는 무릎을 꿇고 못 일어납니다. 아이의 대학 간판이 엄마의 간판이 되어 슬프긴 하지만 그리고 절대로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낳아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나 저희 세대는 다들 아도다스 신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부 다 뭐 언더아머니 그러죠. 이런 거 신고 삽니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옷, 신발 다 사주셨으니까. 그리고 단 한 분도 아이에게 공부 그딴 거 하지 마, 쳐놓으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공부하라고 입이 닳게 얘기했는데 지가 안 한 거니까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 부모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라고 애기 공부 안 시킵니다. 다 원망하면 네가 안 한 거라고 새끼야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물론 그 아이의 입시가 큰 부담이긴 하지만 그게 어머님들의 삶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얘기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다들 아이의 입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